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 3국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또 한미 공군은 대규모 연합 편대군 종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막혀서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대응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열렸었고 올해 2월에도 있었고 또 진행이 되게 된 건데 일단 방어 훈련 어떤 건지 의미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 최근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했고 또 이제 무인 핵 공격정 그러니까 뭐 핵 의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걸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핵 전략 이 미사일하고 예. 그다음에 이 핵무기 공격정 의뢰라고 핵 의뢰라고 하는 것이 직접 이제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함정을 타격하러 올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율곡 2함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지삼 그리고 예. 이제 일본의 이지삼 세 예. 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미사일들이 올 때 자기를 공격하러 올 때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대응의 성격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한미일 3국의 훈련이 좀 자주 진행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훈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작용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그 억제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이 또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도화가 덜 되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나 또는 한미일의 훈련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만일 우리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안 한다면 북한이 오판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나 미국 또는 한미일이 능력이 없거나 또는 우리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이걸 막아낼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오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능력과 의지에 대한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DTT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정례화하기로 하는 건데 한미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정례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일도 그렇게 진행되는 수순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또 이제 훈련의 규모하고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미 간의 이제 연합연습이나 연합훈련은 뭐 대규모로 되는 거고 전국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의 훈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 거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한미일의 주로 해상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잠수함이 오게 되면은 그 잠수함에 대해서 잠수함 추적하고 탐지하고 요격할 것이냐 또는 미사일이 오게 되면은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할 것이냐 또는 그 미사일이 뭐 다른 나라의 영토나 또는 어떤 곳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오는 네.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탐지하고 이걸 추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한미일 훈련을 정례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주로 해상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그것도 잠수함 탐지 훈련과 또는 그 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훈련 여기에 이제 아마 초점이 맞춰져서 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측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이게 정례화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한미 간에는 올 봄에 했던 것처럼 FS 프리덤 예. 쉴드가 있고 그다음에 8월에 하는 UFS 을지 프리덤 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거는 거의 정례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일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뭐 시일을 정해가지고 정례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아직 명확한 판단을 안 내린 거죠. 그래서 좋아 정례하기로 하는데 한번 보자. 여기까지 지금 합의가 됐다라고 봐야죠. 이게 그 고려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리 정례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대응이 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미리 훈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 중국과 러시아로 봐서는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례 훈련하는 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 이제 한미일이 진행한 훈련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네. 한미일 방어 훈련이 있었고요, 미사일 경보 훈련이 있었고요, 대잠수함전 훈련이 있었는데 미사일 방어 훈련과 경보 훈련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헷갈리죠? 예. 네, 저도 좀 헷갈려요. 핵미사일 방어 훈련 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함정이 있으면 네. 그것이 북한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쏘게 되면 그 네. 일본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나 한국으로 오는 거 예. 여기에 대한 이제 탐지하고 추적하고 하는 그 훈련을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자신한테 직접 오는 그 미사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 함정을 향해서 직접 오는 것은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북한의 미사일이 다른 곳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이걸 가지고 빨리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경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군요. 어제 광주 기지에선 공군 기지죠. 한미 공군의 대규모 편대 비행 훈련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 편대 비행 훈련, 대규모 훈련들 종종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럼요. 연합편대 훈련은 뭐 1년에 주기적으로 거의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요. 어제 같이 이제 한 것은 지금 이것이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8일까지 이 훈련이 계획이 돼 있고요. 이 훈련 중에 이제 어제는 11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F-35A, 예. 그다음에 F-16 공중급유기 해서 한 60여 대가 참여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F-35B 그러니까 이제 수직 이착륙기죠. 그거하고 F-16 그다음에 미국의 공중급유기 이게 한 40여 대 해서 110여 대가 참여를 했죠. 이게 이제 연합 편대를 구성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공군 훈련하면 공군 훈련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보면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투기와 전투기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전투기들이 상대방 지역에 가서 공격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거고요. 상대방 전투기가 여기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그 훈련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는 그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 근접 지원을 위해서 A-10기까지 이번에는 이제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합 훈련을 통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 하는 것이 한미의 생각입니다. 예, 또 이번 달 중에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던데 네네네. 리퍼가 예.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전략 자산이 지금 한반도에 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NQ9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리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0년 그 이란의 슐레이마니 그러니까 그 사령관 이거 암살할 때 이제 사용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알카에다의 2인자죠. 2인자를 살해하는데도 이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침묵의 암살자라고 뭐 얘기하듯이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정확하게 핀셋 공격을 하듯이 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퍼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일개 편대가 사실은 일본에 전개돼 있어요. 전개돼 있어서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3월 초에는 이미 한반도에 전개돼서 한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핀셋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적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한 11m, 날개 넓이가 한 22m 정도 되는데요. 속도는 500km 채 안 나갑니다. 한 480몇 km
정도 나가는데 채공 시간이 14시간이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것이 일본에서 떠든 한국에서 떠든 북한 지역에서 충분히 작전을 하고 돌아오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조금 위협적인 그런 무기 체계가 바로 리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한에게는 우리와 미국의 공군 전력 모든 것이 위협적이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다음 이제 곧 한미 만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공동성명에 들어갈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일단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 자산들이 우리나라에 전개가 될 때 그 기획이나 실행 단계에 있어서 한국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을 좀 명문화하자라는 네네. 것이 이번 공동성명에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까지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좀 이게 어떤 의미 있지? 이게 좀 한국식 뭐 핵 우산, 뭐 핵 공유 뭐 이 정도까지 표현이 돼도 괜찮을지요? 그러면 한국식 핵 공유가 있으면은 뭐 다른 식의 핵 공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나토형 핵 나토죠. 공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토 지역에는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튀르키예,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이 5개 나라의 6개 기지에 미군 기지죠. 그 미군 기지에 지금 전술 핵무기 한 150개 정도가 분산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작전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MPG라고 얘기하는데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핵기획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핵기획 그룹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작전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자는 미국 대통령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처럼 확장 억제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방안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식 핵 공유. 비록 이제 한국에는 이 전술 핵무기가 없지만 그래도 나토의 핵기획 그룹처럼 그렇게 사실상 이 기획 단계부터 계획과 실행과 그리고 훈련하는 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의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4월 26, 7일 날 아마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발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내용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실무자들끼리 100번 얘기해서 100번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도 정상 간에 얘기 한번 하면은 이게 실제화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이 실행력을 담보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이번에 핵 공유, 그러니까 한국식 핵 공유라고 하는 정도로 만일 합의가 된다면 네. 그거 자체가 우리 확장 억제력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시 대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전쟁 지도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통상은 이제 역대 정부들을 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통상 한 1년 정도 걸려서 네. 이렇게 문서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가안보 전략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한 최상위 문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국가안보 전략서가 발표가 되면은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전후에서 발표가 되겠죠. 네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바로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방전략서가 또 발표가 될 겁니다. 하위 문서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부에는 국방부대로 무슨 뭐 작전계획 5015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면은 전시에 어떻게 하면은 군을 지원해주고 전시에도 정부 행정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충무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보다 상위에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쟁 지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전쟁 지도 지침에는요 크게 아마 네 단계 정도가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구할 때, 이때에 우리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 거기다 포함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굳이 전쟁지도 지침을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5년 전에 이제 이게 전쟁 지도 지침을 바꿨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남북한 상황이 많이 고려가 돼서 전쟁 지도 지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를 돌아가 보면은 막 이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뭐 미북 정상회담 이런 분위기가 어차피 전쟁 지도 지침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고도화되어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이 부분에 이번에 개정되는 전쟁 지도 지침이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교훈들을 추려서 그중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 건가, 그 분야를 이 단계마다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쟁 지도 지침 형식으로 발간을 하지 않겠느냐. 단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뭔가 국제적 사회에서 복잡해지는 뭐 신냉전 구도도 그렇고요. 네. 결국엔 한미일이 계속 공조가 강화된다는 것은 느껴지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G7을 위해서 출국을 해서 G7에서는 아마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네. 자리에서 안보 관련한 협력체가 생기지 않을까. 확장 억제 협의체라고 지금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생겨났을 때 그 효과나 의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확장 억제 협의체가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한미일 간에.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청의에 있어서 확장 억제에 대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게 한미 국방 외교 차관들이 참여하는 2+2 회의죠. 네네. EDSG라고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이미 워싱턴에서 2+2 차관급 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월 달에는 DSC라고 해서 디펜스 시큐리티 커미티, 이거는 국방부 차원이에요. 한국의 국방부와 미국의 국방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DSC TTX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TTX 할 때 무슨 잠수함 기지도 방문한 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은 이런 청의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 확장 억제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과 이런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협의체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 일본, 미국이 다 해당이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미 간에 하고 있는 거 또는 미일 간에 하고 있는 거를 합해서 한미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한번 논의해 보자. 이것이 이제 핵심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G7 정상회담이 열릴 동안에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발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한일 간의 국방 안보 협력도 굉장히 좀 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과 고려 요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지금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번 그냥 그 뒤에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계속 좀 더 두고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아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이렇게 길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 국방 국장급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거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엊그제일 텐데 우리 그 체육부 장관인가요? 그 제가 정확한 명칭이 예, 문체부 장관. 예, 문화체육부 장관이 일본 방문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국토통신 상, 그러니까 장관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또 회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큰 보온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5월달 되면은 한미 간의 직영부 장관, 재정부 장관 그 회담도 또 있거든요. 이거 7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점차
한일 간에 그동안에 경색됐던 몇 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해빙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보 협력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 중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한미일이 강화되는데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의 입장을 다소 옹호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유엔 안보리 상황을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안보리에서도 결국엔 빈손으로 끝나게 된 거죠. 관련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안보리 회의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다 빈손으로 끝났고 이것이 이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뭐 채택 안 된 거는 물론이고 의장 성명까지도 채택이 안 됐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안보 환경, 좀 적대적인 안보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신냉전적 안보 환경이 지금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과 소련의 주 유엔 대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미일 훈련 계속하고 한미 훈련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너희들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너희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런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한미 간의 훈련을 많이 하고 한미일 훈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느냐.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북한의 이런 안보 우려만 고려하느냐, 한국의 안보 우려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것은 한국에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북한만 두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신냉전적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요. 안보리는 거의 뭐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역할밖에 못할 거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자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한국이 스스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더 이상의 안보리의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어제 북한군의 국지 도발을 대비해서 정부와 군경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국지 도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국지전을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제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도발을 이제 크게 나누면 전략적 도발이 있고 국지 도발이 있겠죠. 예.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위협을 하고 이걸 시험하고 발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전략적 도발이라고 한다면 국지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래식 도발을 하는 것을 네. 국지 도발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행안부에서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번 작년 12월 말에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그 무인기가 침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부근에서 어떤 목표를 공격을 했을 예. 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이걸 혼자만 가지고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경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제 논의를 했고요. 이런 논의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제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8월 달에 소위 말하는 얼지 프리덤 쉴드 UF에서 그 훈련이 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미리 훈련을 했다라고 봐야죠. 예, 뭐 실제로 북한의 경비정이 NLL에 침범하고 경고 사격에 퇴각하기도 하면서 이게 또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